거기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확률적 경사.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알고리즘의 종류는 아니에요. 얘가 알고리즘 자체가 확률적 경사 하강법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해당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방향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적화 뭐냐면 저 앞에 교차 검증에 우리가 했죠. 그리드 서치 또는 랜덤 서치처럼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서 어떤 매개 변수가 성능 향상에 좋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 스코어였어요. 그렇죠? 딱 단독적으로 실제는 스코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스코어였습니다. 그 스코어가 높은 방향으로 거기에 맞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최적화 방식이 앞에 있던 그리서치나 랜덤 서치였다면 확률적 경사 하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모델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로 별도로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리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딥러닝을 시작할 건데 딥러닝의 기본적인 방식은 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하고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겠죠.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물고기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벌의 물고기 데이터가 한 10,000개예요. 10,000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리즘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약에 찾았다 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약에 뭐 별점 드리면 맥스, 뎁스의 뭐 개수라든지 거기에 알맞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치고 최적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수집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왔을 때에 원래 처음에 있던 10,000개의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 있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 최적화시켜 놓은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 새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왔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럼 처음부터 새로 이제 여러 번 튜닝을 연습을 해야 되죠. 하이퍼 파라미터도 찾고 뭐가 좋은지를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알고리즘이 또 최적화 아니고 아예 다른 알고리즘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에 그렇게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모델을 잘 찾아놓은 거 모델은 유지를 하면서 그냥 데이터만 추가로 주입을 해서 계속 돌릴 것인가 그걸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모델 객체 잘 찾아놓은 모델 객체의 파라미터 이런 걸 유지하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 객체로 찾아놓은 거에 데이터만 추가해서 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델 객체는 유지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 유지하면서 데이터만 추가해서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앞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 이때까지 사용했던 건 정형 데이터죠. 잘 그것도 학습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가 뭐라 해야 되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그 데이터 그룹 범위 내에 없는 데이터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스코어를 측정해 보면 우리는 거의 지금은 이제 85가 넘죠. 90, 85 대부분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거기에 비정형 데이터들은 훨씬 정확도 스코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비정형 데이터도 다뤄야 되고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비를 해서 방식을 조금 앞에 우리가 했던 방식을 조금 발전시킨 게 확률적 경사광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확률적이란 말은 우리가 뭔가 랜덤하게 뭔가를 한단 말이죠. 랜덤하게. 그 다음 경사란 말은 경사는 기울기 있죠.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게 다 로지스틱 회계에서 조금 이어지는 그건데 확률적이란 말은 뭔가 내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랜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공작기로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랜덤하게. 그 다음 경사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또는 선형 회계에서 기울기가 있었죠. 기울기.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울기와 결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프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강은 뭐냐면 최고의 스코어가 제일 높은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하강입니다. 하강 기울기를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봤듯이 우리가 그림이가 이렇게 치면 요게 이렇게 여기에 요 상태가 있다 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최적화되어 있는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한 곡선이 얘라 치면 처음에는 모르죠. 얘가 정답인지를 모릅니다.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 스코어가 제일 잘 나오는 방정식 1차 지금 현재는 1차 방정식이지만 방정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는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그려봤다가 얘를 그럼 여기에서 나온 기울기와 절편이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 값을 계산해서 로이스트 여기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걔를 확률로 변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것 함수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이스트 얘기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 그렇죠. 시그모이드 함수 뭐 기울기의 범위가 있는데 그걸 저 방정식 값이 방정식인데 우리가 그 방정식을 보고 뭘로 변환해야 되냐면 확률이 0.00 사이에서 1.0 사이의 수치값으로 변환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로이스트 회기의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금 현재 요 그래프에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스코어를 측정했더니 스코어가 너무 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정답인데. 그러면 또 뭐 한쪽 방향으로만 한다는 법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요렇게 또 그려본다는 게 기울기를 응? 왔다 갔다 응?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갔다 밑에 갔다 그렇게 해본다든지 아니야. 그러면 또 그려보겠죠. 그러면 계속 원래 최적화되어 있는 방정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기울기를 줄여나간다 해서 얘를 하강이라 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줄여나가는데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얘는 조금씩 기울기를 해 나갑니다. 왜냐? 얘를 한꺼번에 너무 크게 잡으면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얘를 못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지? 책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산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말은 제가 조금씩 찾아 내려간다 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듬성듬성 뛰어서 가면 여기가 내려오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지나쳐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길을 못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크게 기울기를 조정하지 말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정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다. 이 말. 그럼 다리가 얘가 너무 기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완전히 내려오는 길인데 그걸 못 찾고 그냥 뛰어 넘어간다 그 얘기야 못 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확률적 분사광법에 이제는 데이터를 이제 앞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분류는 한 번씩만 훈련을 했지만 이제 얘가 데이터가 한 번씩만 훈련을 하진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 번 훈련을 합니다. 여러 번. 자, 그럴 때에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원래 데이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 훈련 세트 라고 치면
훈련 데이터가 원래의 훈련 그 데이터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 했던 걸로 치면 저기 물고기의 종류가 7종류였고 항목 특성이 클래스가 7개고 특성이 5개인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고기의 데이터를 한 개씩 끄집어내요. 응? 한 개씩. 그래서 한 개씩 끄집어내 가지고 학습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확률적 경사관표. 하나 한 개 꺼내는 거. 하나 꺼내서 응? 하나 꺼내서 뭐 학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꺼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를 해봅니다. 그럴 때에 비교를 해봐서 점차적으로 뭐 스코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따라 나간다면 조금씩 한 개씩 끄집어낸다. 그래서 한 개씩 꺼내는 건 확률적 경사관법. 그런데 실제로 뒤에 가면 데이터가 우리가 어저께 테스트했을 때 이미지 데이터 6만 개죠? 한 개씩 끄집어내갖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딥러닝은 한 개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 개씩 꺼내는 겁니다. 한 개씩 안 꺼내고 그건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랍니다. 그 미니 배치 경사관법은 일반적으로 2의 배수씩 꺼내서 학습을 시켜요. 2의 배수. 그러면 보통 32, 2의 배수 16개 또는 32개 또는 64개 다른 데도 보면 샘플 코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끄집내는 게 미니 배치 경사관법. 그거는 딥러닝 방식이고 딥러닝보다 뭐 텐서플로에서 쓰이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 사이클론은 확률적 경사관법 하나씩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그냥 한 건에 몽땅 다 all 해서 한 방에 다 학습을 시켜서 기울기를 측정을 해서 오차를 줄여나가겠다 하면 그냥 배치 경사관법. 배치를 하면 보통 뭐 일괄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다는 배치 경사관법.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사이클론은 확률적 경사관법. 뒤에 딥러닝은 미니 배치 경사관법. 뒤에 이제 다음 주에 할 딥러닝에 텐서플로에서 쓰이는 것도 우리가 그 의미가 같은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함수명이 다를 뿐, 함수명이 다르고 인수 매개 변수가 이름이 다르지 실제로 쓰이는 내용 같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 텐서플로에서 쓰이기보다 지금 현재 뭐 때문에 다음 주에 할 딥러닝에 쓰일 텐서플로 케라스에서 쓸 때문에 미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확률적 경사관법이든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든 한 개 꺼내든 여러 개 꺼내든 만약에 한 개씩 꺼내서요. 원래 훈련 데이터가 10개 있다고 치면 10번 꺼내오죠. 그러면 완전히 한 번 다 쓴 거죠. 그렇죠? 한 번 다 쓰면 뭐 그 단위를 1에포크라고 해요. 원래 훈련 데이터에서 샘플을 랜덤으로 무작위를 한 개씩 뽑아가지고 기울기를 찾고 조금씩 기울기를 줄여서 찾아서 한 번 다 완료한 상태가 1에포크입니다. 1에포크. 그래서 그 단위를 1에포크 학습 횟수 1에포크 단위라 합니다. 그래서 다 하면 또 다시 훈련 세트에 있는 채우고 훈련 세트에 모든 데이터를 채우고 거기서 또 확률적 경상관법이면 한 개씩 꺼내고 배치 경상관법이면 뭐 매수씩 꺼내고 그리고 또 완료되면 2에포크 완료. 그러면 이제부터 볼 거는 에포크 횟수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씩 돌릴 거 에포크 횟수가 이제 매개 변수로 된다 이 말이에요. 딥러닝에서는 미니 배치 하강법을 쓸 거니까 미니 배치 하강법에 몇 개씩 꺼내 쓸 건지 꺼내는 사이즈가 매개 변수도 또 지정이 됩니다. 몇 가지 꺼내 지정 안 돼 있어요. 확률적 경사관법은 배치 경사관법은 이미 뭐 계속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사용하는 텐서플로는 미니 배치 경사관법에 꺼내는 샘플의 개수가 매개 변수. 그 다음 에포크 횟수도 매개 변수. 지금 현재 그러면 주어진 게 매개 변수가 벌써 2개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다 이 말이에요. 뭐 훈련 데이터를 훈련을 시키는데 병사가 아까 봤던 우리가 이 정답에 가까운 기울기를 찾아 나가는 방식인데 기울기를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기울기 적도를 줄여 나가면서 최적의 기울기를 찾아 나가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적화를 조금 시키면서 학습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가보면 학습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함수가 로지스틱 회기에 로지스틱 회기에 함수가 있었죠? 시그모이드 함수. 얘는 방정식의 값을 확률로 변환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 분류일 때 뭐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거가 시그모이드였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거 뭐 함수가 막 여러 개 나오니까. 방정식의 값을 확률로 변환, 뭐 0.0에서 1.0 사이로 변환해주는 거. 그러면 가중 분류는 소프트맥스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 저기 딥러닝에도 함수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중 분류. 지금 좀 정리해. 가중 분류 때는 소프트맥스 방정식에 원래 방정식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나오는데 그걸 0.0과 1.0 사이로 계산을 해서 변환해주는 방식이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 그러면 얘는 시그모이드와 지금 현재 소프트맥스는 뭐 실제로는 분류 결과를 분류 결과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예요. 분류하는데 결과를 우리가 확률로 변환해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면 이제는 또 다른 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책에는 여기 있습니다. 손실함수라고 있죠. 이제 또 손실함수.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그거예요. 실제적인 우리가 타겟 뭐 정답 있죠. 그것과 뭐 실제 타겟 우리가 분류한 거 있죠. 프레딕트해서 예측을 하죠. 그렇죠? 수권 측정하고 실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맞춰보죠. 샘플 몇 개, 뭐 한 5개씩 제가 할 때마다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값하고 프레딕트한 값의 오차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함수가 손실함수예요. 그러면 손실함수는 우리가 스코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스코어가 뭐 확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손실함수는 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손실이 나쁘다. 안 좋다. 손실. 그걸 보통 로스라 합니다. 로스. 손실. 오차 값이다 이 말이에요. 오차. 차이 실제 값하고 예측한 값의 차이. 그러면 그 선생님 스코어가 높으면 손실이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비례하는 형식이긴 한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스코어는 해당 이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 알고리즘과 그다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 성능의 기준이 스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결과만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전체를 판단하는 건 스코어죠. 스코어가 90이다. 스코어가 80이다. 얘가 90이 더 9%가 더 좋으니까 얘가 성능이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스코어라면 손실 함수는 얘는 오차를 구해요. 확률적 경사하관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확률적 경사하관법 예. 확률적 경사하관법 한 개씩 꺼내든 여러 개로 꺼내든 뭐 조금씩 경사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오차가 작아지는 쪽을 찾아서 오차가 작아지는 쪽을 찾아서 이동할 때 그 오차를 계산해 주는 게 손실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오차가 나온 건 뭐 수치가 얘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반비례하진 않아요. 만약에 스코어가 80이 나왔다. 80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오차는 20이 나와야 되냐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얘는 그 해당 우리가 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 정답에 가까운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수치를 판단하려면 뭔가 수치화를 시켜야 되죠. 확률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걸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손실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함수. 그게 실제 값하고 이 함수의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예측한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끝마친 결과, 얘는 중간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선생님 정확도에 반대를 치면 그게 오차 손실함수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도가 잘 맞추는 정도니까 에서 아까처럼 스코어가 80 나오면 나머지 20이 오차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책에서는 정확도를 손실함수로 활용하기에는 연속성이 없다. 데이터가 연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샘플 데이터가 만약에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다 쳐요. 그러면 4개밖에 없으면 샘플이 이렇게 됩니다. 4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2개 중에 1개 구분하는 이진 분류를 치겠습니다. 그럼 샘플 4개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5개밖에 안 돼요. 2개 다 못 맞췄을 경우는 0이죠. 그렇죠? 나오는 게 경우의 수가 정확도가 그 다음 2개 중에 샘플이 4개야. 그러면 1개 맞췄어요. 4개 중에 1개는 뭐 25% 그렇죠? 그 다음에 반개 맞췄으면 50%. 응? 그 다음에 75%? 100%. 그렇다 이 말이야. 응? 샘플이 4개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샘플이 작으면 우리가 스코어가 나오는 경우의 수 범위가 몇 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0에서 100, 0, 25, 50, 75, 102 뭔가 오차를 측정하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오차 측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손실률을 우리가 아까 얘가 띄울기를 조금씩 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뭔가 범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면 둥둥둥둥 이 사이는 못 찾는 거죠 지금. 응? 이 사이는 벌어져 있습니다. 책에 보면 책에는 이제 산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산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산이 뭐 이 나왔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값을 못 찾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치가. 그런데 평균적으로 뭐 샘플이 작은 경우는 정확도는 이 범위의 경우의 수가 5개밖에 안 되면 얘를 손실을 뭔가 우리가 변환해주는 오차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기가 불합리하다. 정확하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는 미분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데이터로. 우리가 뭔가 평균값을 뭔가 측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개의 당의 데이터의 범위가 큰 거랑 촘촘하게 있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데이터가 뭔가 촘촘하게 있을 때 평균값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디 자동차 평균 속도 계산하는데 만약에 자동차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데 내가 거리가 400km 되는 걸 평균 속도로 계산하는 거랑 근데 400km 되는 거의 평균 속도가 정확하지 않죠. 중간에 어디 휴게소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쉬었을 수도 있고 잠잤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계산한 평균 속도가 정확하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간 거리 5km 간 거리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순수하게 그 자동차의 평균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범위가 좀 커봐야 좀 더 정확한 수치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도는 뭐 손실함수를 측정하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게 이름이 이 그래프의 이름이 로지스틱 손실함수랍니다. 로지스틱 이 함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로지스틱 손실함수.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손실함수다 이 말이에요. 로지스틱 손실함수. 그러면 원래 자 생각을 해보면 잘 봐야 돼요. 정확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반대로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나온 오차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정확도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손실이 많다 적다로 표현을 하는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책에는 마이너스 로그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손실함수로 변경을 했어요.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답이 1이에요. 응? 정답이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답이 1인데 한 80%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높게 예측한 거죠. 그러면 정확도가 높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손실은 낮아야 됩니다. 낮은 값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확도 자체를 뭐 손실률로 못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답이 1인데 80% 정도 예측했다는 것은 1에 가까운 수인 여기로 예측했단 말이죠. 한 0.8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거기에 뭐 로그를 씌운 겁니다. 이게 로그 그래프니까. 그러면 x가 값이고 그래프가 정확도를 치면 얘가 여기 1인데 1에 가까운 한 0.8 정도로 예측을 했으면 여기에요. 그럼 그래프의 y값이 여기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수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헷갈려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떤 게 낮은 수인지 높은 수인지 헷갈리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안 되니까. 그래, 양수로 딱 했을 때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계산돼 버리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마이너스는 1이 기준이면 뭐 0.9하고 마이너스 0.9하고 마이너스 0.3일 때가 뭐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게 양수일 때는 0.9가 높은데 음수는 반대죠. 0.9가 가까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로그를 씌우긴 쓰는데 다시 마이너스 로그를 씌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답인데 만약에 정답이 1인데 내가 0.8 정도로 예측했으면 원래가 여기가 답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씌우니까 뭐 아주 작은 양수로 변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주 작은 양수 값은 여기도 손실이에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건 뭐 수치가 낮은 게 손실이 낮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에 가까운 아주 작은 양수니까 손실이 낮습니다. 맞죠? 정확도는 높고 손실은 낮고 응? 정답이 1인데 0.8로 예측을 했다 치면 그러면 정답이 1인데 0.2로 예측했어요. 그럼 0에 가까운 수죠? 응? 정답은 0인데 여기만큼 정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쭉 그래프를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 넘어지면 뭐 아주 큰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큰 음수죠. 근데 그걸 또 마이너스 로그 씹히면 반대쪽으로 저 위에까지 가죠. 그럼 뭐 수치값이 정확한 어떤 수치값이 모르지만 큰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큰 양수라는 말은 나쁘다. 잘못 예측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답이 1인데 한 0.2로 예측했으면 잘못 예측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 타겟값이 0일 때는 이래서요. 예측 확률을 뺍니다. 어쨌든 얘가 로그를 붙이는데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범위가 마이너스 큰 양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니 마이너스 큰 음수부터 시작해서 큰 양수까지의 범위로 원래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뭐 작은 양수부터 시작해서 큰 양수의 범위로 변환해서 우리가 손실이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로지스틱 손실 함수다. 이 말이에요. 로지스틱 손실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회계가 뭐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방정식을 계산해서 그 방정식에 계산하는 값을 스코어로 전환해 주는 건 시그모이드 함수. 그 다음에 손실률을 측정하는 건 로지스틱 손실 함수입니다. 두 개가 용도가 달라요. 하나는 스코어 변환, 하나는 손실률 측정하는 거. 응? 뒤에 가서도 나오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이진 분류에서 로지스틱은 손실함수 이름이 로지스틱 손실함수 또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고 합니다. 뒤에는 저기 딥러닝에서는 그냥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고 써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다중 분류에서는 그냥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분류의 클래스가 두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함수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회귀 예측 모델에서는 평균 제곱의 오차라는 손실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타깃
확인해서 예측한 걸 뺀 거, 응? 오차를 측정해서 그걸 제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제곱한 걸 다시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오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평균 제곱의 오차. 제 생각에 오차의 제곱을 오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평균 제곱의 오차보다 왜 순서가 뭐 이게 그 오차고 오차를 제곱한 걸 데이터 개수로 나오면 뭐 오차의 제곱 평균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에는 평균 제곱 오차로 돼 있는데. 오차를 제곱한 걸 데이터 개수로 나오면 그죠? 오차의 제곱 평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회기는 왜냐면 스코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앞에 결정 개수로 학습을 했었죠. 그때 스코어가 결정 개수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떤 오차 실제 사기값하고의 뭐 오차를 가지고 손실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아니고 최적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은 클래스명이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자, 얘는 뭐냐면 앞에 확률적이란 말에 스타캐스팅, 그 다음 그레디언트는 점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레디언트. 네, 점진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캐스팅, 그레디언트, 디센딩, 디센딩 클래스파이어 이름이 그래요. 분류. 첫 번째 인수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함수명.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손실함수는 우리가 지금 여기 확률적 경상하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건 로지스틱 손실함수예요.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고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책에 보면 기본 디폴트 값은 힌지라고 있어요. 힌지. 힌지라는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 알고리즘 이름이 뭐냐면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SVM. 분류 알고리즘인데 얘도 기본적인 분류 알고리즘에 민성 SVM의 약자가 뭔지 아나? 까먹었어. SVM 안 해봤어? 몰라? 검색하지 말고 마.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지. 지금 검색을 왜 해? 응? 저기 SVM의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힌지라는 손실함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이죠. SVM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저기 뭐지 최근접 알고리즘하고 비슷합니다. 이 최근접은 왜 자기가 저기 샘플 그렇죠? 주위에 있는 이웃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걔가 어떤 게뭐 분류를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나눈 게그 알고리즘이었죠. SVM은 얘도 이렇게 분류를 나눠요. 응?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형핵이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앞에는 그래프가 없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류를 만약에 이진 분류라고 치면 이제 분류하는 공간을 나눕니다. 처음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과 이 데이터 간의 이 선을 기준으로 뭐 여백을 계산을 합니다. 여백. 거리를. 그래서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얘가 분리가 잘 돼 있단 말이겠죠? 중심을 딱 나눴을 때. 응? 거리를 각각의 데이터들을 여백, 그쵸? 여백 공간을 측정해가지고 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분리가 안 된 거겠죠? 그죠? 그 뭐 되도록 거리가 먼 걸로 찾아내가는 그런 방식이 SVM이에요. 그 분류의 방식.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힌지예요. 힌지. 디폴트 값은 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로이스티 손실함수, 그러니까 로이스티 알고리즘을 이용한 손실함수를 이용할 거다면 이름이 로그예요. 로그인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본인 파이썬 버전을 봐야 됩니다. 이거 파이썬 버전이 3.9 이상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러 떠요. 이름이 로그. 이제 로그로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죠? 뭐 로그 구하는 거랑 헷갈리니까 뭐라 돼 있냐면 로그 로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책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함수명이 바뀌어 있어요. 로그 언더바 로스가 이제 로이스틱 손실 함수명입니다. 그러니까 3.8은 로그 이렇게 써야 되는데 3.9 넘어가면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 그 버전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다음 맥스 이터는 포크했습니다. 아까 뭐 훈련 데이터에서 한 개씩 끄집어내서 다 완료를 마무리하면 1 에포크라고 했죠. 그 에포크 횟수, 에포크 횟수가 들어가요. 그 에포크 횟수 있는데 기본 값은 100번 하겠다 이 말이에요. 100번. 만약에 뭐 데이터가
100면 그렇죠. 100면 하나씩 끄집어내죠. 그걸 100번 마무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STD 클래스파이어에 있는데 뭐가 폴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폴은 기본값 기본값은 0.001인데 톨 값이 만약에 수치값이 있으면 만약에 시행을 해요. F9가 100번이에요. 그러면 F9 한 번마다 그 손실함수로 뭘 내냐면 손실률을 얘가 측정을 합니다. 손실률을 측정을 하는데 얘가 돌리는데 한 50번 했어요. 그럼 50번 했는데 손실률은 작은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손실이 한 0.345 이 정도 된다 치면 50번째예요. 그 다음에 51번째도 돌렸는데 0.344 위에도 5 뭐 어디 6, 7 이 정도 50번째도 돌렸습니다. 52번째도 돌렸는데 0.35 이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습을 FPS를 늘린다는 말은 학습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습을 많이 시킬 거 훈련 데이터에 스코어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스코어가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오차를 측정했는데 어느 지점에 갔더니 얘가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크게 손실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면 몇 번 해서 더 이상 손실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100번까지 안 가고 중지를 해버립니다. 100번까지 안 가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 종료라고 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몇 번 했는데 연속적으로 더 이상 성능이 향상이 안 되면 자동 중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값에 그러면 이게 기본값이 0.001 이 정도가 향상이 더 이상 안 되면 이만큼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그냥 중지. 중지. 그러면 톨 값을 런으로 두면 향상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100번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SGG 클래시파이어의 일반적인 매개 변수예요. 얘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모델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리즘이 생성 잠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모델 객체 생성하고 핏하고 스코어 했죠.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모델 객체를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다른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다시 학습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확률적 경사관법은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훈련하는 매개별이죠. 메서드 이름이 이제 부분적이다 해서 파티셜 언더바 핏이 있습니다. 얘는 모델 객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F9만 추가해서 추가된 데이터를 훈련 또 시킬 수도 있어요. 별도로 그게 파티셜 언더바 핏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확률적 경사관법. 자,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물고기 데이터를 다시 한번 호출하겠습니다. 물고기 데이터. 자, 다시 물고기 데이터로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앞에 물고기 클래스로 이루어진 물고기 종류가 7종류였고 그 다음에 특성은 5개였어요. 그대로 얘는 다 단위가 다르니까 표준화 시켰습니다. 스탠다드 스켈라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기본이 아까 로스가 흰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디폴트 데이터는 그걸로 먼저 한번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맥스 이터는 100번 해봅시다. 100번 맥스 이터 그냥 얘 다 디폴트 값입니다. 그 다음에 톨은 넌 해서 끝까지 가볼게요. 끝까지 향상이 안 되든지 되든 간에 끝까지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핏하고 스코어 측정한 건 똑같아요. 기본 디폴트 값이 SVM의 힌트니까 얘를 한번 돌려봅시다. 그걸 바꾸세요. 그 다음에 맥스 히터는 100번 하고 톨은 넌 값으로 해서 그냥 향상이 안 되더라도 100번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번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9492 나왔네요. 처음에 확률적 계산 하방송 했을 때도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9492. 힌지로 돌렸을 때, 뭐, 맥스 히터는 100번이고, 풀 매개 변수는 넌에서 끝까지 갑니다, 지금. 처음에 돌리는 거. 적어놓고, 보기 헷갈리니까. 결과가. 디폴트 값이니까. 힌지로 돌렸을 때. 힌지에, 뭐, 에포크는 100번, 톨 값은 넌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회기. 로지스틱 회기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름이 로스라고 했는데 그 본인 아마 3.9 했을 거예요. 파이썬 버전이. 그러면 뭐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하세요. 제 거는 얘가 기본 파이썬 지금 그거라서 3.8이라서 그냥 로스 이렇게 할 거예요. 로그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3.9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름이 3.9 이상은 로그 언더바 이름이 로스예요. 응? 자, 그러면 손실함수를 로지스틱 손실함수로 한번 활용해서 출력을 학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9592 거의 비슷합니다.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라서 크게 스코어가 낮진 않아요. 얘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제 얘가 과연 뒤에 가면 뭘 할 거냐면 자, 에포크 여기에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 중에 에포크가 있죠. 학습을 하는 에포크 횟수 에포크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가 100번이 되면 1000번 만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과대 적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훈련 데이터에 퓨처에서 있는 스코어가 훈련 데이터만 유독 높은 과대 적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맥스 히터를 얼마로 했을 때 최적화된 값인가? 그러면 최적의 에포크를 찾아야 되겠죠? 최적의 에포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최적의 에포크 찾기예요. 최적의 에포크 찾기. 그거는 조금 쉬고 보겠습니다. 여기 로그 우리가 그 로스의 손실함수에 로지스틱 얘기를 제가 이름이 로지스틱 손실함수 또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현재 이 문법에 다중분류인데 왜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로 했으나요? 그거는 다중분류일 때도 로그 또는 로그 로스라 쓰면 우리가 원래 이진 분류는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하죠. 거기에 만약에 전에 처음 했을 때 돔하고 빙어 있을 때 돔 빙어일 때 얘가 클래스가 뭐였냐면 뭐 돔이 1이면 빙어는 1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중분류에서는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이용할 때에 로그 이렇게 로그 또는 로그 하면 이진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순서대로 있었죠. 뭐 돔, 빙어, 그다음 뭐 화이트피시, 그다음 뭐 로티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10개가 쭉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첫 번째가 돔이다 이러면 이걸 1로 두고 나머지는 000 이렇게 해줘요. 이진수로 분류해준다 이 말이에요.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이용하면 다중분류이지만 뭐 세팅을 분류의 결과를 저렇게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진수로 변화하는 상태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빙어일 때는 0, 1, 000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그게 뒤에 저기 텔러블러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저기 이름 용어 까먹었네. 방식인데 그걸로 바꿔서 자기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냥 로이스 손질하면서 했을 때는 프레임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값이 나온가 치면 이진수로 변환되어서 나오는 방식으로도 해요. 클래스를. 그러니까 1하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해당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렇게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도 있고 그러면 로이스트 함수를 손실 함수를 지금 로스로 두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변환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 뭘 지금 찾을 거냐면 과연 어떤 f가 적당한가 그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그때 이제 파티셜 픽셔를 이용해 픽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제 확률적 경상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f를 찾는데 앞에 데이터는 핀드 저기 퓨전 시키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고 봅시다. 그 나중에 힌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힌지. 사용하는 게 우리가 힌지하고 로이스티 손실 함수이니까 자, f를 추가할 거면 반복문을 돌리면 되겠죠. f를 추가하는데 봅시다. 뭐 할 거냐면 얘가 1 그냥 빛이 아니고 뭐 f를 추가한다는 말은 모델 객체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자는 게 뭐 최적의 f 값이에요. 그러면 모델 객체 다른 파라미터는 고정돼 있다 치고 f만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횟수를 늘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적당한지 할까요? 그러면 학습 횟수를 뭐 0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300번 이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학습 횟수. 그래서 뭐가 최적의 f인가 그거 찾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냥 핏이 아니고 파티셜 핏입니다. 파티셜 핏, 그냥 핏 해버리면 뭐 F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F 단위를 1씩 그다음 2 이렇게 3, 4, 5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파티셜 핏이에요. F를 증가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말입니다. 얘가 맨 처음에 그냥 우리가 핏 할 때는 클래스가 지금 뭐 종류가 몇 개인지 얘가 뭐 트레인 데이터를 같이 트레인 타겟을 같이 전달해 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딱 전달했는데 얘는 트레인 타겟만 전달해주면 몰라요. 제 핏은 뭐 F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같이 전달해줘야 되냐면 뭐 클래스 배열을 같이 전달해줘야 돼요. 파티셜 핏은 그래서 클래스 배열은 뭐 타겟에서 유니크한 값을 빼면 되죠. 중국적인 결과값 빼면 트레인 타겟의 결과값이 있죠. 종류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배열로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뭐 훈련 스코어와 여기 스코어를 우리가 항상 하듯이 어펜드 시켜서 그 배열을 뭘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 뭘 할 거냐면 얘가 아이고 지금 봅시다. f의 y축이 아이고 그래프가 그러면 x축이 f크 횟수예요. 그렇죠? f크 횟수. f크를 1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늘렸을 때 f크 횟수에 따라서 뭐 y축은 트레인 스코어 그 다음 테스트 스코어예요.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저번에 뭐 찾을 때 그때도 한번 로지텍에서 했나? 뭐 매개 변수 찾을 때도 뭐 트레인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가 높으면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최적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스코어는 뭐가 좋은지를 생각이 안 나네. 뭐 찾을 때 했는데 그러면 봅시다. 어쨌든 y축은 트레인과 테스트의 스코어예요. 에큐러시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스코어. 그래서 두 개가 높으면서 가대적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F가 늘어날수록 뭐 이런데 이렇게 가대적합 되니까 그걸 막으려면 뭐 높으면서 두 개가 가까운 지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나중에 힌지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힌지를 하나. 자, 그랬더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파란색이 훈련 스코어고 그다음 주황색이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F가 늘어가면 갈수록 올라가자 쭉쭉쭉. 파란 훈련 데이터는 어쨌든 훈련 데이터 스코어는 F 해수가 늘어갈수록 당연히 늘어가는 건데 예. 그죠? 요걸 보면 뭐 얘는 테스트 스코어는 한 6, 여기가 지점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 6, 70 되는 지점이 에서 스코어가 이제 멈춥니다. 그렇죠? F코를 늘려도 아무리 학습을 많이 해도 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을 하려니까 파란색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또 거리가 좀 멀죠.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인 훈련 스코어가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 뭐 높은 지점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치면 한 70부터 시작해서 100 사이가 F코 횟수가 70에서 시작해서 한 100 사이 정도가 적당한 F코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값이 100이었으니까 그게 적당한 F코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얘가 간격이 크니까 과대적함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요 정도가 100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디폴트 값이 100번으로 돌렸을 때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게 최적의 F 값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힌지를 한번 돌려볼까요? 힌지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제 생각에 얘는 데이터 자체가 항상 얘기했듯이 정리가 잘 돼 있는 데이터라서 크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힌지로 또 돌려봤을 때 보면 여러분은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쓰세요. 3.9는 힌지로 한번 돌려보죠. 힌지로 돌려봤을 때는 뭐가 적당한 F인가? 힌지로 또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씨. 힌지로 돌렸을 때는 얘가 그래프가 뭔가 엄청나게 뭐 변화가 많이 있네요. 힌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방식이 다르죠. 로이스트 얘기는 뭐지?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고 저기 전형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식이었고 힌지는 그 저기 근접 알고리즘처럼 분류를 딱 나누어서 그 거리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계산하는 학습 방식이 아니라서 F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어디가 그걸로 보면 얘는 여기 300에 가까운 것도 그렇죠. 여기 어디고 이 지점이 가까우면서 높을 수가 있겠네요. F 횟수가 얘가 보니까 뒤에 비슷한 뭐 편향이긴 한데 변화가 있네요. 좀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 한 요즘 여기 정확하게 한 200 몇 번 가나 여기는 또 한 150에서 200 사이는 또 테스트 스코어가 높은 최소 소적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는 여기 뭐지 150 넘어가면서부터 두 개가 가까워서 여기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 분류가 저기 이가 다중분류다 보니 데이터의 유형이 다중분류죠. 지금 그 벡터머신은 그러면 분류를 지금 7개를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타겟이 벡터머신을 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공간에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가 그 저기 그러면 이제 특성이 5개는 되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특성이 뭐 공개하고 크기만 표현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 화면에 다 담으려면 일반적인 그냥 그 3점도를 분포하기는 힘들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기 어디지? 왜 물고기의 유형에 따라서 길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또 무게가 비싼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막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얘가 막 섞여서 분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치면 제가 SVM으로 치면 그렇죠? 완전히 그거는 정확하게 딱 데이터들이 확연히 분류되는 거는 정확한데 얘가 특성들이 저기 뭐지 큰 거랑 작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큰 종류의 물고기들의 어떤 그 저기 특성 값들 있죠. 길이라든지 이게 비슷하게 같이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여백으로 나누기는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유형이. 그래서 걔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로스팅 해기가 어쩌면 조금 맞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포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할 때마다 F구를 추가할 때마다 뭔가 결과값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형이 좀 다르니까. 자, 그러면 뭘 해보냐면 봅시다. 미리